저는 제 이름 써있는 것처럼 유일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세 명 놓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멋쩍은 건 없잖아 있는데요. HR 쪽 관련돼 가지고 다들 이제 서치펌에서 일하시고 오랜 경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HR 쪽 관련된 최근의 트렌드라든지 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자 합니다. 저는 현대그룹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임원 생활도 해봤고요. 지금 이제 숙명여대에서 초빙교실에서 이제 HR 쪽에 관련된 교과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사업에 관련된 HR 쪽 관련된 일을 갖다가 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솔루션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선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관리자들 리더십 교육이라든지 또는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역량 평가하는 쪽 있죠. 그래서 보직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은 이제 평가 풀을 많이 형성하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이제 평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또 일선에서 이제 면접관으로 유인받아가지고 공공기관의 면접관으로 많이 활동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5년 가까이를 그런 생활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 HR 관련된 트렌드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읽게 되고요. 워낙에 저는 이제 현업에서 그런 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30년 넘게 어떤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내용들을 갖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마침 방영배 대표가 지금 히든 스카우트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운비하려고 그래서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뢰를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한번 구성해봤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전체적 맥락을 같이 한번 살피면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점이잖아요. 그래서 HR에 관련된 전체 큰 그림을 보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HR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트렌드가 플랫폼화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플랫폼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한번 좀 정리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NCS를 갖다가 지금 진행한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NCS 기반으로 넘어온 것이 NCS는 여기 많이 들으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도 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들어져 가지고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해가지고 다 NCS 기반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일반 기업한테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워크넷이나 이런 것처럼 다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서부터 교육, 배치, 승진 이런 데 연결시켜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이미 벌써 한 10년 정도 됐던 이 빅데이터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게 굉장히 좀 고민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또 저것에 의해서 정부의 또 과도한 어떤 참여에 의해서 수익 사업이 좀 더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걱정스러운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HR의 지향점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좀 고민했던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HR 트렌드에 관련돼 가지고 하려면요. 지금 HR 플랫폼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미 HR에 관련된 플랫폼이 기존 사업권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에 의해서 오히려 신규로 진입하는 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내년도에 좀 궁금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제가 생산성 본부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는 주요 공기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 이런 데서 관리자들 교육을 많이 해봤거든요.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플랫폼을 가지고요.
니즈를 갖다가 파악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쭉 모아서 한 2년 동안 갖다가 이제 이 랭킹을 만들어 봤더니 대략 한 10가지가 좀 추출돼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관리자들이 딜레마 첫 번째가 이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여전히 미지수인데 지금 하나씩 베일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죠.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상당히 지금 일상에서 너무 신속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비대면 업무의 전환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어떤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한 고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자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이 법정근로 52시간 문제 때문에 에자일 성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였는데 그래서 민첩한 직원들 일을 갖다가 좀 책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다가 많이 그림을 그렸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일터에서는 점점 더 지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할 것인가라는 문제이 나왔던 상황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법정근로 52시간 문제는 지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그런 기반이 바뀌었지만 이제 중소기업들 아시겠지만 9988이잖아요. 우리나라의 1%의 대기업, 1%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해당하는 숫자가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다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88%가 중소기업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 그쪽 계통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지금 이제 이 법정근로 52시간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마치 토요일을 근무하다가 주 5일 근무제 바뀔 때의 상황처럼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 간의 밀레니얼 세대와 MZ 세대겠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 간의 지금 4세대가 공존해가는 현재 상황들은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정년을 갖다가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60세까지 지금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58세서부터 하나씩 늘어나가지고 지금 62세까지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제 어떤 그런 형태의 세대가 이제 몇 세대가 더 지나가는 그런 형태에서 4세대가 통합돼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다라고 해서 젊은 사람과 같이 일하고 있는 구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되죠. 특히나 공공기관에서는요 50세 전후에서 보직을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약 10년을 보직 없이 대기 중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만 들어온 20대 초중반 사람하고 같은 레벨의 일을 해야 되는. 그런데 옛날처럼 위로금을 주거나 명퇴를 시켜서 자녀 기간만큼의 돈을 줬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 춥다 생각하니까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맞습니까?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 규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저걸 지키게 되면 혼선이 오기도 하고요. 본인이 그 주변에다가 좀 이렇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우리 대기업을 만나고 이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경력 중시 사회로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또는 조직에서 육성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 선발에 대한 개념으로 훨씬 더 이제 나갔던 형태되죠. 그래서 아마도 시장이 경력자 중심으로 서치펌에서 헤드헌터가 누구를 갖다가 딜리버리하는 그런 조건들이 이제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승진 대상 풀 이런 것들 확보하는 문제가 더욱더 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어떤 그런 밸런스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균형에 따라서 모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아웃소싱 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 치열하게 아웃소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회가 너무 만연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더라. 그리고 플랜 B의 같은 은밀한 직장인들, 그래서 뭔가 계속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집계했던 1순위서부터 쭉 연까지 어떤 이런 10대 포인트를 만나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그 일터에서 사회에서 하는 사람들의 한 단면, 이와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흐름을 그래서 조직은 성장하는 게 큰 목적이잖아요. HR 제도가 이제 많이 바뀌죠.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커리어 마켓 제도를 들어서 내부 공모제 같은 형태를 가지고 필요한 포지션을 갖다가 비밀리에 지원해서 끌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채용과 평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좌우되는 그런 형태되는데,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선배도 나오겠지만, 채용 시스템이 이제 그 대기업 간에서 공지 시스템에서 무너지고 수시 채용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수시 채용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수시 채용 시스템에 의해서 그 바뀌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직원들 평가하는 영역으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가동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기반의 형태로 해서 이제 누적되다 보다 보니까 AI, 인공지능 형태의 시스템들이 이제 상당히 활성화된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제 각종 케이스 같은 컨텐츠와의 매칭을 통해서 이게 플랫폼이 굉장히 융성해지는 형태되고, 플랫폼이 없으면 좀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에코시스템이 5가지로 이제 그 연결되는데요. 그냥 그 플랫폼의 주변에 있는 것이 파장이 커져가지고 이제 그 이 상호작용이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에서 이들이 이제 그 관련 있는 수많은 어떤 그룹들이 어떤 장에 모여서 같이 에코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상황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플랫폼에 대해서 연결 기능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대표적인 히든 스카우트가 지금 이 5가지를 갖다가 잘 지금 조합을 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대상자 풀을 갖다가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힘든데, 그 대상자 풀을 링크드인이나 이런 것처럼 미리 이제 조성이 돼서 그 안에서 시스템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기반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비용적으로 굉장히 효율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이 이제 결국 모든 프로그램이 구글에서 만들어낸 검색 엔진처럼 검색 기능이 강화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죠. 원하는 걸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이루어지고요. 저 삼각 프리즘이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재밌는 건데, 기둥이 있고 양쪽에 A, B는 서로 몰라요. 서로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히든 스카우트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알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플랫폼의 이 플랫폼워라고 하죠. 우리 이제 방 대표가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플랫폼에 의하면 A와 B는 이 삼각 프리즘 개념을 해가지고 서로 연동이 돼서 뭔가가 빅데이터화 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동안 뭐 교육 그다음에 HR 쪽에 종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삶에 있어서 소셜 미디어가 깨졌네요.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다 아시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 근시안적으로는요,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고 하는, 너튜브라고 하는 UCC죠. 유저 크리에이트 콘텐츠를 가지고 UCC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기반해가지고 UGC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유저 제너레이터. 지금 이것도 지금 어떤 그런 형태의 개념이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콘텐츠가 아주 일반적으로 한 번 더 가공이 돼서 또 보편적으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안에 이 포멀하게 교육이 되거나 아니면 정보로서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게 구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습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야, 정보 어디 있으면 뭐 가서 봐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의 이 일터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셜 미디어에 의해서 지금 우리도 이 공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동시에 다 점잖게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인포멀해집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이 니즈만 있고 참 선명하다면 그 니즈에 맞춰서 따박따박 그 맞춤식으로 다 딜리버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선택적인 그런 의지에 의해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갖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오랜 동안 살펴보니까요, 이 HR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교육하는 시스템, 사원을 선발을 했어요. 선발하면 교육하잖아요. 그리고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교육시키죠. 임원이 됐어요. 임원 교육시키죠. 자, 이 사람들이 탄압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자동 발생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한, 그게 이제 그네들의 안에서는 뭐냐면 석세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요, 승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형태거든요, 시스템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빗장이 풀리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급격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스마트화에 대한 매뉴얼로 연결돼서 우리가 새롭게 뭔가 습득해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 형태의 패턴들이 이제 하게 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을 응용화시키거나 그걸 내재화시키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직 개발 차원에서 평가라고 하는 개념들이 중요한 시대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이제 입사와 동시에 평정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미래의 임원 될 사람, 팀장 될 사람, 이런 평정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흘러가는데 그것을 갖다가 평가하는 전체 큰 개념이요. 어파이먼트라 해가지고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니? 라고 하는 자격적 요소와 그래서 어떻게 네가 성과를 냈는데 어컴퍼리시먼트라고 하는 달성의 개념이 교차점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이 인공지능적 요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구성원들, 그 관리자, 승진할 사람들, 좀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퍼시미테이션에 대한 개념으로 어떤 개념은 이제 촉진자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맥락이 연결돼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AI를 대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지금 요 위에 있는 상황들은요. 지금 그 리더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능력들은 점점 한 사람의 역량에 지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흘러가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에 그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탐색하는 능력들이 필요하다. 이 아마 여러분들이 서치하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NCS라고 하는 또는 NQF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같이 흘러갑니다. NCS, National Competency 그 스탠다드 해가지고요, 국가 직무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National Qualified Framework 해가지고요, NQF는요, 자격을 갖다가 인증해주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에요. 평생교육 질문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라면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했던 것이 다 경력으로 기록이 돼서 이분이 HR 쪽에 이런 레벨에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전문가야 라고 인정해주는 모델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운영하는 형태를 갖다가 LCS라고 하고요. 그것을 관리하는 형태를 갖다가 NQF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게 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은 어떤 레벨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레벨링이 되는 형태 구조됩니다. 약 8단계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수행하는 생초를 1단계 사람이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막 졸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에 따라서 쭉 8단계로 올라가서 제일 검은 띠가 8단계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중소기업이 됐든 그 대기업이 됐든 어디 가도 그 사람이 그 레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지금 규약이 생겼죠. 그래서 헤드헌팅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제 저 사람은 지금 6단계 사람 하나 갖다 갖고 오세요. 저 정보를. 그럼 6단계 레벨을 갖다 갖고 와서 그 사람이 6단계 인지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성과 과거에 했던 경력 이거만 이렇게 손대주면 끝나버리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레벨화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제가 트렌드를 이렇게 좀 강화해 보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지금 2년 됐죠. 작년 1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이제 2년 돼갑니다. 그 사이에 스마트 워크가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그죠?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요, 기업도 아니에요. 공공기관인데요. 고정 좌석이 없어졌어요. 그냥 강제로. 그러니까 변동 좌석제예요. 그러면 부장이든 그 임원이든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에 도서관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죠. 그 사람한테 주변에는 젊은 직원이 아무도 앉지 않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은 거기 그 주변에 앉는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형태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19년도에 한참 기억나세요? 4차 산업혁명, TV나 틀면 아니면 세미나 보면 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왔고요. 작년도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코비드가 오면서 DX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것이 이제 우리의 기전을 굉장히 많이 때렸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MZ세대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 디지털 유형 노마드잖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들 활용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하고 기성세대하고 굉장히 큰 차이 납니다. 근데 조직 깡패라고 그분을 갖다가 매칭을 갖다가 좀 유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유능한 인재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조직에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효율화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됐죠. 자, 그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와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부쩍이 필요해 나가는 부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디지털 리더십이 뭘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포지션 하나를 갖다가 이제 소개하려고 이렇게 움직인다면 아마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디지털 리더십이 좀 필요합니다. 뭘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연결되는 구조가 돼서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리더로서의 모습보다는 새로운 각도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러면 철저하게 이런 디지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망가집니다.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탐색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형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전체 큰 트렌드로 제가 살펴봤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가서요. 이제 NCS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는데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직무 표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만 하나의 직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무수히 많은 포지션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R&D 직군에서부터 무슨 영업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직군에 해당하는 상황을 그 직무 중심으로 산업인력공단이나 노동부에서 갖고 하는 그 기조는 뭐냐면 온스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스펙이 아니라 온스펙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렬히 갖고 있죠. 그러니까 해당 직무에 대한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레벨에 맞게끔 그 군더더기 없이 잘 이렇게 쌓아왔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검증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온스펙이 되고 오케이다 이거죠. 쓸데없이 뭐 이렇게 해외 나가서 뭘 공부해오고 뭘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아예 그 부분을 블라인드 상태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불문, 성 불문, 그 다음에 또 뭐죠? 지역 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이 자소서 안에 쓰이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형태 전체 그 맥락들이 지금 SS에 아주 지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요. 국가적인 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그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했고, 그래서 독일식의 도제식으로 그래서 용접기술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자격이라고 하는 뭐 1급, 2급이라고 하는 자격에 의해서 이 사람은 좀 이 일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인정을 통해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어디서 일하든 같은 맥락으로 그 인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온스펙 개념으로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체 맥락에서 그 직무를 갖다가 수행하는데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했어요. 대분류 24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요 안에 들어와서 아주 세밀하게 해놨습니다. 전체 산업별로 이렇게 좀 만들어놨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되면요. 능력 단위며 이게 나와요. 능력 단위의 정의,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중도, 이 적용 범위와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하는 구성요소 항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NCS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초에 직업 기초 능력에서 수리 영역, 직장인들을 필요한 수리 영역 해가지고 동영상 강의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텐데요. 우리 직장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이런 것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10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기획력, 문제 해결력, 뭐 소통 능력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기본적 역량 10가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시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은 달달달 공부를 해야만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정도는 어딘가에 가서 인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봤더니 필기 시험이 패스가 됐어. 그러면 면접이 되고 면접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스펙이라고 해가지고 그 직업 기초 역량에 대한 부분을 다 섭렵을 하고 현장 가서 내가 실습을 다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이제 날 좀 뽑아줘. 나 자격됐잖아. 라고 하는 조건을 갖췄을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은요, 최소한 2년 내지 3년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돼서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 발생했죠. 근데 젊은이들은 내가 돈 없고 백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가겠다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죠. 저도 가끔마다 그런 데 가서 이제 면접관 하게 되면 그들의 노력이 처절하고 힘들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공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갖고 있는 지원서에는요, 직무, 책무, 업무, 행동 지표라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갖고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과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한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하는 것이며 가장 잘할 수 있으며 학습해야 하며 가르쳐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인가 빠짐없이 이해하기 쉽게 공통의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 이것이 지금
NCS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나눠보니까 직무에 대한 정의, 자 직무, 영업 또는 기획, 생산에서 품질 관리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능력 단위, 능력 단위가 무엇을 무엇하기, 뭐 생산하게 되면 품질 관리하기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그다음에 능력 단위 요소, 그 안에는 능력 단위는 몇 개의 단위가 발생할 거예요. 품질 관리라면 품질 관리에 대한 몇 가지가 또 나눠질 거잖아요. 거기서 수행 중고 어떻게 할 건데 이걸 구체화시켰고요. 그걸 일하는 자세,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 지식, 기술, 태도. 그래서 수준을 부여해서 너는 1레벨이야, 2레벨이야, 3레벨이야 이렇게 레벨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관리하게 되면 이 사회가 좀 더 체계적으로 아름답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 NCS가 작용하고 있죠. 자, 요 모델 그대로가 지금 어디 갔어요?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기업들에서 서치폼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블라인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력서를 갖다 그냥 갖다 내지만 공공기관에서 경력 취업을 하게 되면 아무리 티자표들은 다 블라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력이 30년 된다 하더라도 나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내서 이 사람 온수팩이 됐어 그러면 일단은 면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얼굴이 쭈글쭈글하네.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저 지방에 있는 공기업 몇 군데는요 58세가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1년 2년 저 일하고 나오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지원해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면접 가서 와요. 나이를 모르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서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작용되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NCS를 갖다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보면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NCS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평가, 어세스먼트 평가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세스먼트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체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떤 수준인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평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평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어세스먼트 센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요 이밸류에이션은 요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하는 것과 연동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즉 개발을 하게 되면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는 평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합적인 형태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단위 교과를 갖다가 단위별로 갖고 있는 영향을 잘했는지 평가하는 거고요. 그 순간 갖다가 평정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영향을 평정해서 거기에 아까 KSA라고 했잖아요. 기술, 스킬, 태도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종합 사정하는 형태를 갖다가 평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끌고 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업무에서 수시로 수행 향상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과정 지향적인 변화가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갖고서 구성원들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 일으키고 있나? 이런 걸 총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늘 360도 진단합니다. 상사가 진단하고 후배 상황이 진단하고 이렇게 360도 진단하죠. 그런 형태 시스템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역량의 근거에서 비교적 부담이 덜합니다. 왜? 그냥 우리 관찰에 대한 부분만 잘 항상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쪽 평가 시스템은요,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어가죠. 자, 그 영업력을 갖다가 지금 하기 위해서 협상 스킬을 공부한다. 협상 전문가 누구야? 그 협상에 대해서 우리 회사 이 과장급 레벨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레벨에 와 있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게 지금 이 교육시켰으니까 총괄적으로 평가해보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지, 그 다음에 요 가치 판단해서
이그 수음이야만 매기잖아요. 그래서 육체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스럽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서 종합적으로 지금 어울리는데 여기에 NCS가 여기에 어떤 레벨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형태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갖다가 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어세스먼트는 획득이라고 하는 어카이먼트라고 요소인데 우리가 지금 배워온 전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큼 갖고 있나라고 하는 형태가 돼서 여기 나온 것처럼 승진이나 또는 어떤 자격 검증에 대한 선별 기준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이끌어서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어카이먼트라고 하는 부분과 연동이 돼서 맞죠. 뭔가 획득된 자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 중에서 획득된 자원을 얼마큼 낼까 이걸 아시는 거고요. 이 달성은 아까 디벨롭먼트 영역이어서 이제 어컴플리시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경험을 쌓니? 라고 하는 적용성의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갖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인사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기서 나온 좋은 케이스들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해서 계속해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형태의 구조로 가고 있죠. 이런 패턴을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서 조직의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3단원 쪽으로 넘어와서 HR의 지향점을 좀 생각해 봅니다. 총괄적으로 저는 내년도에 보면 경력직 수시채용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치폼의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될 겁니다. 요구될 거고요. 근데 그만큼 HR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과의 생존에서 밀려날 겁니다. 얘네들은 우리 조건을 못 미치겠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거고요. 내부에서는 내부 인재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적합한 여성들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부 시스템들이 이제 우수한 제도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내 공모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떤 커리어 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돼 있어서 자체 수급을 하고 그 다음에 차라리 이제 역량이 로 레벨의 사람을 선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충원시키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다가 지속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 구조는 이제 인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채용 시스템하고 사람을 갖다 키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너 얼마나 키워보니 과거에 일했던 것 중에서 지금 현재의 일을 갖다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니?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갖고 어떻게 적용할래? 라고 하는 그 시스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요소를 잡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기반의 역량을 갖다가 점검하는 그런 위계입니다. 저 위에서는요 분류를 하죠. 어떻게 분류하래? 그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 이게 인사상의 문제야, 이게 생산상의 문제야, R&D상의 문제야, 이런 분류를 하고요. 가치를 갖다 매겨요. 이건 대단한 일인걸, 굉장히 혁신적이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방법을 새롭게 창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위에 있는 영역은 지금 타인과 교류를 통해서 역량을 배가할 수 있는 이런 이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구조를 갖다가 지금 기업이나 이런 인력수가 필요한 데서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첫 번째 대기업에서 신입공채가 상당히 변화가 됐죠. 아예 없어졌어요. 4대 기업이나 큰 대는요. 그래서 신입과 동시에 인턴을 동시에 채용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제가 이제 대기업인데요. 거기에 팀장들 다 모아놓고 역량 면접 스킬을 갖다가 며칠 동안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면접을 하는 방법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제로 한번 현장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을 딱 그대로 해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영양 기반하는 방법을 내가 길어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놨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의 리더들은 과거의 자기 경험에 반추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관에 의해서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는 사람을 가정에서 사는 모습, 철저하게 자기의 과거의 직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경험해야 되는데,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말을 갖다 그대로 풀용해서 그 사람한테 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죠. 야, 법정으로 52시간 한다는데 너무나 직선적이에요. 법정으로 52시간 근무하는 그 체제하에서 지금 네가 오후 5시에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떨어졌어. 그러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갖다가 지금 마무리를 갖다가 해서 끌고 가야 되는데 퇴근 시간이 6시는 넘을 것 같아. 근데 너는 지금 이 중요한 데이트 약속이 있어가지고 6시에는 무조건 가야 돼. 자, 그런 상황이라면 너 어떡하겠니? 이렇게 질문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뽑히기 위해서 누구라도 저는 데이트는 다음에 하면 되니까요. 그건 좀 미루고요. 아무리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제가 이 동네에 있는 그 카페에 가가지고요. 제가 가서 보고 있습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뽑았더니 웬걸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점점 사람에 대한 한 번의 공채를 통해 사람을 데려왔더니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한번 써보고 또 사는 거죠. 그래서 인턴을 6개월을 시키지 하죠. 수습을 또 3개월 하죠. 알겠지만 이 근로사역사를 보게 되면 수습 3개월 동안은요, 감측에서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간의 이 종속된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도 확인해보고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차원에서 절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갈 수 있죠. 이게 신입사원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점점 경력사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흘러갑니다. 왜? 지원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포지션들이 열린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얻어보니까 2명, 3명 왔다가 진짜 이 사람 써볼까 저 사람 써볼까 막 이렇게 해요. 저 그래서 2사람 채용합니다. 저도 현업에서 똑같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최소 남기는데 3개월 갔다가 수습으로 놔두고 배출시켜버리죠. 그 한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다. 근데 그 사람은 괜찮아 왔더니 다른 포지션을 넘겨서 운영을 하고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된 시스템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자일이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민활한, 아주 민첩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이제 그룹 공채는 점점 완전히 소멸해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시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는 공공기관으로 젊은이들이 더욱더 몰릴 수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대기업들에서 또는 중견기업에서 공채 시험을 안 보게 되고 수시 채용을 해가지고 경력직을 뽑게 된다면 경비가 얼마큼 절감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절감돼요. 신입사원 한 사람 채용할 때마다 1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런 경비가 일단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채용해서 교육시키고 할 때 1년 동안은 거의 사실 교육시키는 거지 상담 못 내거든요. 그런 비용이 많이 상쇄되고. 그러니까 이미 훈련돼서 바로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사람부터 갖고 오니까 훨씬 더 유용한 거죠. 그래서 경쟁사 간의 이 대기업들은 인력의 환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10년 전쯤에도요, 삼성전자에서 신입사원 이직률이요, 1년 사이에 이직할 확률이 20%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이직률 관리하는 게 그들의 HR 부서에서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좀 덜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대기업에서 갖고 있는 그 1년 사이의 이직률이 20%를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직으로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거죠. 그 대기업들이 그런 시스템을 딱 계속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그 공공기관으로 사람들이 더 몰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입시 시험 11월 달인가요? 12월 초에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땅에서 딱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공공기관밖에 없으니까 그쪽에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이제 거기서 되면 하고, 그래서 안 되면 일반 기업에 한번 지원해보고 이렇게 흘러가는 지금 과거의 트렌드하고 완전히 바뀐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런 형태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로 등장합니다. 그래야 내가 뭐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력직 수시 채용이 증가하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시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량 평가의 도입 AI를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포텐셜을 조직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만만 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간 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 포텐셜이 그룹 안에서 못 들어오게 되면 아웃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형태되거든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어떤 공공기관에서는요 트랙을 나눠놓습니다. 승진할 수 있는 포지션과 그냥 평직원으로 이제 그냥 그 연구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나눠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장사장은 내가 지금 장소를 한번 못 들어보고 그냥 저 평생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가에 대한 개념들이 더욱더 엄청나게 그 안에서 생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그 어세스먼트 센터 활동이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느낄 수 있는 현장에서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시한 내용들이 아마 더욱더 강화되고 고착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하다가 이제 이 연구 과제로 나왔던 내용 중 일부를 갖다가 제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이 기업들이 조직 안에서 새로운 소통 채널이 발생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 오피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들어와서 종합 업무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령 대기업들이 공간 다이어트를 하죠. 그래서 10명이 근무하는 팀이면 5명 데스크밖에 안 줘요. 그래서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지정석이 없이 지금 이제 변동 좌석제를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오죠. 그럼 나머지 사람 어디 가느냐? 스마트 공간, 오피스 공간을 들어가요. 그럼 거기 가면 그냥 체크만 하면 자율적으로 출퇴근이 다 입력됐고요. 거기서 아무 데 가서 일하는 상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유목민처럼 일을 하죠.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다가 취하게 되죠.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모 대기업이 삼성 계열사인데 직원 수가 500명이 넘는 회사인데 위오크라고 하는 데에다가 500명 스페이스를 250명 줄여서 이사합니다. 굉장히 인력 타이틀했죠. 사람 정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재택근무를 하든 아니면 외근을 하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공간을 갖다가 좀 효율화시킨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되면서 업무 생산성을 더 높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지만 카카오워크라고 하는 이 플랫폼, 업무 플랫폼을 갖다 놓고서 모든 이 소통 툴들을 통합시켜버리죠. 예를 들면 투두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업무 해야 될 것들이 다 해맞춰서 통합돼서 그 안에서 연결하면 주음회를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대면할 일이 없으면 나 재택이요.
이렇게 해서 끝내고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카카오워크라고 하는 이 형태를 가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 선택 자습제가 지금 빈번하게 지금 흘러가더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몇몇 주요 공기업도 시작해가지고 대기업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에서 흘러가서 자동으로 그이 종합원 플랫폼 속에서 다 확인 점을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하는 방식도 이제 모였던 부분들이 이렇게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뭐죠? 유튜브를 통해서 수시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패턴으로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의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요. 자, 이제 MZ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을 그냥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냥 말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돼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이 미디어에 의존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지금 라디오니 뭐니 이런 뉴스페이퍼니 이런 것들은 점점 10% 이하 줄어들고요. 이런 그 스마트 이 디바이스에 의해서 거의 90% 정도가 이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제 모바일이 찾아가는 게 굉장히 높아지는데, 요 사람들이 이 모바일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들 보니까 오히려 12시 넘어서가 이렇게 막 그냥 많이 본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4개 세대간이 지금 모여서 지금 하나의 직전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갖고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게 되면요, 20대가 동영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연구에 의하면 43.17합니다. 이것을 넘어가는 순간서부터 지루하고 채널 들어가 버려요. 자, 이렇게 스피드한 사람들하고 몇 개를 갖다가 동시에 브라우저를 띄워놓고 막 큐큐 보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엄청난 큰 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역량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상태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기가 어렵고 성내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마도 이게 마지막 장면일 것 같습니다. 좀 더 사람이 적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설명 쭉 하면서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파란색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이 파란색들, 즉 Z세대들은요, 지금 30 전인 이 사람들죠. 태어날 때 이미 모바일 세대로 태어났어요. 벽돌폰이 나왔던 그 시절에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형태니까요. 그래서 모바일 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보의 즉흥성, 정보의 적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왔고요. 다행인 것은 이들이 부모들을 잘 만나가지고 부모들이 아낌없는 지원 아래서 어학 문제라든지 어떤 한두 번 해외 나가서 어학연수 안 받아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문해 능력.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은 매우 뛰어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건 이유입니다. 안 됐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과거에 전통적인 이들이 없을 때는 하드워커였죠. 열심히 일한 것만큼 시간에 비례해서 이 성과를 냈다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X세대가 지금 굉장히 중간에 끼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한 면이죠. 끼어서 치열하게 이들과 같이 지금 막대한 거 붙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버거운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 사람 갖다가 채용한다, 육성한다, 선발한다는 개념은 아까 얘기했처럼 날리지와 스킬과 애티튜드 이 세 가지의 결합품이거든요. 자, 그것을 갖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지식이 지속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사람, 스킬이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는 사람,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이런 매체를 가지고, 객체를 가지고 평가에 대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 나왔던 것처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속에 묻어놓고 이제 본인의 경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된다. 자, 이 이야기는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는 라떼라고 하는 그 상황은 접어둬야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이뤘다라고 하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돼서 그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형태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그 HR 쪽에 좀 진전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지금 제가 전체 큰 인재 변화 사항이 느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파란색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탐색전을 벌이고 있고 점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했지만 조직안에서는요, 중간 관리자 이상 왔다가 서치폼에다 사람을 요청하게 되면 디지털 리더십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계속 쫓고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 성공률이 매우 높겠죠.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패턴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객체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리더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전체 큰 맥락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흐름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는데요. 뭐 트렌드라고 하는 요소로 해서 한번 쭉 제가 경험했던 것과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얘기를 전달해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 나눌까요? 네. 이제 헤드헌터 분들이시니까 헤드헌터 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후보자분들을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기업에서 당연히 평가를 하겠지만 저희가 업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당연한 그런 일인데, 헤드헌터가 후보자 구직자를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아까 뭐 디지털 리더십 그런 걸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구를 새로 좀 만들어야 되긴 하지만 이제 얼기설기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리더십에 대한 실체가 좀 약간은 좀 모호하긴 합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이 지금 SNS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채널들은 몇 개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그 어떤 질문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뭐 이거 더 깊이 있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말았습니다만, 디지털 리더십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웹 1.0, 웹 2.0, 웹 3.0 이런 게 나왔던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웹 1.0 시대에서는 참여자가 와서 가져가는 강제 푸시형의 어떤 인터넷 상황이었다면, 2.0이라고 하는 개방형의 그래서 이제 이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3.0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그 안에서 같이 뭐 리플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융복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컨버전스가. 그래서 지금은 그 어떤 세대를 불문하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미디어적 요소를 갖고서 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에티켓으로 어떤 식으로 달려가서 그들과 호흡하느냐, 콜라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디지털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체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일상적으로 정리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 가지 형태적인 부분을 갖고서 나눠서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개발되어야 될 요소가 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또 질문해도 되나요? 그럼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헤드헌터 분들은 뭔가 프로그래밍 개발이나 뭐 질문지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건 어려운 상황인데, 좀 뭔가 적어도 예를 들면 뭐 인사팀에서 뭐 이 사람이 이 경력지가 뭐 이력서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조금이라도 평가를 한번 해봐달라라고 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이라서 그거는 뭐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모든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것은 그 회사의 인재상이나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커스터마이즈된 형태로 많이 요구할 거고요. 그래서 어떤 질문지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줄거리를 이 모델 케이스를 갖다 정의해 놓고 그 회사에 맞춤식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좀 이렇게 그 많은 어떤 수행 실적, 경험 이런 것들이 요구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주로 그 네 가지 영역에서 많이 평가하거든요. 사람의 관계 관리를 잘하나, 또 자기 기반의 역량이 높은가, 그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인 어떤 그런 형태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다음에 일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뭔가 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에 관련된 기본적인 패턴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조건에 이 클라이언트에 맞춰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될 거고요. 또 질문 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그 처음 부분에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게 관리자들의 10대 고민 네.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항상 입장은 자기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을 알면 더 일이 수월할 것 같아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관리자들이 10대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고민이 있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 방안도 있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까 소통 채널 뭐 다변화된 거 보셨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자율 변동 자석제 갖다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직 개발 차원에서 그네들끼리 지금 회사 내에서 조직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기본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과거에 중앙 집권적인 형태에서 인사 기능이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분권화돼서 이제 다 다운사이즈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웬만한 예를 들면 뭐 인턴 하나 뽑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체적 소화해서 관리를 하고 한다든지 공식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정규 멤버가 아니라 우리가 임시적으로 계약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힘을 나눠주고 있죠, 계속해서. 그 대신에 이제 공식화되는 어떤 그런 채용 패턴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이 이제 그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 안에서 흘러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례가 더욱더 만연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하여튼 그런 복잡하게한 문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기업에서 파란색 찾을 때 네. 능력 플러스 그 충성심을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충성심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되게 주관적인 건데 어떤 거를 보통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이 뭐 충성심이 많다 이런 쪽으로 그냥 네.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성심을 알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는 공통 역량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역량 기반을 하기 때문에 역량에서 인성 부분을 바라볼 때 그 충성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공통 역량의 그 정리된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뢰가 중요해, 의리가 중요해, 뭐 충성심에 대한 속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역량 하위에 역량들이 딱 리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부합시켜야 되는 거죠. 회사마다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그게 이제 우리가 역량을 한 사람의 입체적으로 기본적인 공통의 모델이 있다면 지금 이 충성도나 이런 것들은 자기 기반 역량이라고 해요. 인트라 퍼스널 한 그런 컴퓨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기반 역량에 대한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도덕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어떤 뭐 충성도, 강직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 기본적인 잡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2번 추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그게 아니야. 그건 너무 펀더먼털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신조가 있어야 돼.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또 하나 깨고 들어가면 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 애드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 이 서치 폼을 할 때 인력을 갖다가 서칭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 오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레퍼런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 수행이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거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화시키거나 이런 것들로 의해서 아까 얘기처럼 플랫폼화시키는 시스템들이 상당히 고도화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모여서 빅데이터화 되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갖고 있는 현재의 만들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이 표정서부터 다 읽어내고 뭐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기 나니까 모르는 거죠. 네. 귀신도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솔루션을 보면 관상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심리학, 무슨 뭐 그 미래학 여러 가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의 행동 연구를 다 해서 지금 직무가 아닌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해서 정의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표정까지도 봐서 웃을 때의 각도가 어떻게 웃느냐 뭐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이 검증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추측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아. 해서 지금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그 이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형태가 되고 있죠. 사실 말로는 브라이드 면접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었었는데 일반 회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브라이드 면접이라는 거는 능력 중심에서만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삭제되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해서 알파적인 거는 굉장히 스탠다하게 잡기가 힘든 영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태도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세분하게 들어가고 있지만 확실히 확정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 최종 면접 단계에서 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대기업들도 지금 내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외부 위원을 한두 명 데리고 들어와서 그런 것에 신중성을 많이 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많이 한번 이렇게 리허설을 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년 전에 서치폼에서도 미리 그 임원 포지션이나 이런 데는 제가 몇 번 도와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1차 그 이 면접을 한번 해봐서 그 사람의 특성이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레코멘션도 해요. 그래서 넘겨주고 하면 그걸 참고해서 또 그들이 또 점검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 몇 군데는 그렇게 관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니 뭐니 이제 좀 큰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 임원했던 사람들을 내부의 어떤 고문이나 뭐 같은 그런 그 자문위원 형태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번 1차적으로 리허설을 해서 거기에 대한 레코멘데이션을 가지고 활용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이제 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도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현실이죠. 그리고 또 이제 평판 조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평판 조회가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예전에는 더 바쁘니까 이제 그런 건 안 했지만 이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전후좌우 그 주변에서 그가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점점 더 이 면밀하게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구되는 현상을 아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서칭을 한 것은 별도로 또 평판 조회를 그 후보 뭐 한두 명을 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형태로 봐서 채용이 좀 거의 예술 같은 그런 형태죠. 왜냐하면 예산이 남아 돌아요. 과거 예산보다 훨씬 덜 집행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을 써도 상관없다는 그런 형태의 맥락이 있어서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운영되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빈발하게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까요? 이 정도? 네. 네, 좋습니다. 수고 좀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